딱 셋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뭐 북토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그냥 바로 질문을 하셔갖고 얘기를 나눠도 괜찮아요. 뭐 제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이런 요새 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라도 뭔가 궁금하시거나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바로 이제 그냥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오늘 이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다 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나? 요즘 도대체 이게 서지상으로는 사진책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나왔는가에 대한 출판 과정을 먼저 얘기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책은 도대체 왜 만드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진책이라는 것들은 왜 만들까? 요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진책이라는 건 도대체 왜 만드는 걸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번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이렇게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요즘은 빔 프로젝터를 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왜 이 그 책이라는 매체에 그렇게 꽂혀갖고는 끊임없이 책을 만들려고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책이라는 사진과 책이라는 존재와 이런 도서관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책이 만들어졌냐 하는 건데요. 사이토 고에이라는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일본의 석학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젊은데요. 아직 이제 40이나 됐나? 근데 벌써 이제 경제학 교수에다가 일본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어서 대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그 자본론 전체를 다루는 그런 이제 커다란 거는 안 하고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학문의 트렌드가 있겠죠. 주로 이 마르크스 경제학 전반 안에서 농업 경제학을 좀 중점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처음 나오는 이제 네덜란드 오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덜란드는 그렇게 환경이 좋고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선진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유지를 하고 있었을까? 유지를 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사이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그 아름다운 환경들은 다 제3세계를 착취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 반도체 하나도 모두 다 누군가한테는 자원을 착취를 해오든 아니면 그것을 갖다 버리든 그 모든 환경에 있어 갖고 문제가 생기는 점들은 이제 선진국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 제3세계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오류가 바로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선진국들은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자기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굉장히 환경을 아름답게 유지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환경의 대가는 자기들이 아니라 대부분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일본에서 5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그해 가장 영향력이 컸던 책으로 선정이 돼요. 사이토 고에이의 이 책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파인 자민당 의원들까지 막 사이토를 막 언급을 하면서 이 일본의 이제 환경 문제를 갖다 다루기 시작한 거죠. 핵심은 뭐냐면은 사이토는 전 세계 우리 인류가 개발을 멈추지도 않을 거고 성장을 멈추지도 않을 테지만 지금 같은 형태로서는 전체 지구, 전 지구적으로는 성장 가능하지 못하다는 그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더 큰 이 피해를 또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우리가 뭐 성장이 제로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사람들이 절약을 하고 성장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야, 이제는 신세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뭔가 확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제 빅데이터, 30년 동안에 기상청에 모여있던 그 모든 한반도 기후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요즘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로 돌리는 거를 갖다 굉장히 잘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24절기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보고서가 국가 주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텔레비전에 그 날씨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그냥 지금 오늘이 소한이거든요. 오늘 엄청 추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 따뜻하거든요. 이게 뭐가 이상하죠? 지금 1월이거든요. 1월이 이미 과거의 입춘이에요. 1월이면 이제 거의 우리 지금 한반도 기후가. 그래서 대충 여름이 한 달이 늘고요. 겨울이 한 달이 줄었어요. 그래서 3개월로 이제 만일에 4계절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대충 봄, 가을은 비슷한데 여름이 4개월 늘고 겨울이 2달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4계절의 24절기가 바뀐 거죠.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갖고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럼 저도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찍었던 사진을 이제 모두 다 한번 들여다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으로 사진을 시작을 한 게 92년부터니까 대충 이 작업을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4년 전에 대충 이제 30년치의 사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뭔가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한 10년, 전반기 10년은 필름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연도는 알겠는데 월일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고 하면서 제가 그 필름에다 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필름의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를 하고 대충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쓴 게 2003년도부터더라고요. 그럼 이게 한 대충 뭐 한 2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치를 한번 다 이제 떠들어 보자 이래갖고는 거기에는 명확하게 이 디지털 카메라의 파일은 정확한 이제 그 시간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닌 모든 사진들을 갖다가 24절기의 모든 24개 폴더를 만들어 갖고 그걸 다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기에 맞는 거. 그러니까 대충 폴더당 제가 한 100장? 100장 정도씩만 했으면 2400장이잖아요. 2400장 정도 이제 DB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2400장 DB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의뢰 때문에 지방을 내려갔다가 찍은 사진도 있고요. 어떤 의뢰를 받았는데 가는 도중에 찍은 사진 또는 옆에 이렇게 이제 사이드 잡으로 찍은 사진,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는요, 정식으로 그 어떤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로 찍혀진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걷다가 또는 그냥 그 풍경을 봐서 저거 정말 우리 땅의 어떤 기후 날씨에 대한 그냥 멋진 빛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 누구를 위해서 찍은 사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24절기에 2400장 사진을 놓고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딘지는 뭐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다 기억하죠. 그럼 또 제가 써놓은 글들과 메모가 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찾아보면 돼요.
그럼 제가 거기를 가서 뭔 취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자, 이제 된 거예요. 이거 뭔가 될 것 같아. 그럼 이걸로 이제 뭘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걸로 한번 책을 내보자 그러고 한국의 24절기와 관련된 책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 봤어요. 우와, 한국에 24절기가 굉장히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렇게 겪는 일이고 또는 생각하는 일이니까 이런 책도 많겠지 그랬더니 없어. 한국의 24절기라는 걸 갖고 책을 안 써. 이건 또 웬일일까 보니까 이미 네이버에 다 나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소환 치면은 그냥 과거에 나왔던 민속 사전 무슨 이래갖고 그걸 다 네이버가 사서 DB화 해놨기 때문에 24절기와 관련된 책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따로 묶어서 낼 만한 아마 근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이토로부터 출발을 해서 기후 문제와 우리가 30년 동안 기상청이 파악한 대로 24절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 땅의 기후를 다시 한번 보는 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열심히 이제 그것에 대한 목차도 만들어 보고 무엇이 가장 우리 기후의 핵심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책에도 이제 나온 것처럼 강원도 태백 같은 데가 아직도 이제 석탄채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석탄채굴이라는 게 거의 사양산업으로 없어졌다가 IMF 때 에너지난이 저거 하니까 다시 그냥 무연탄이라도 더 캐자. 그래서 농촌의 비닐하우스에 한때는 또 연탄이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요즘은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지하수를 이렇게 퍼올려서 지하수에 얼지하는 거를 계속 호스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깔아놓으면은 그걸로 난방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딸기 농사가 대부분 이런 지하수 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식물은 산소를 먹지 않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연탄을 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게 보니까 농업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석탄 연료라는, 화석 연료라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캐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전 세계 소비량은 거의 5위 안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수입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는 이제 거리가 먼 사실 환경 정책을 갖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내가 갔던 장소에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제 연결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되게 상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책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은 하고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근데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책을 한 권을요 이렇게 딱 해서 여기에 만일에 원고지로 대충 500매에서 1000매 사이에 이제 글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거를 어느 순간 자기가 책상 앞에 딱 앉아갖고 500에서 1000매를 쓰겠다! 라고 작정하고 한 사람은 소설가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소설가도 연재를 하는 사람이 꽤 많으니까 한 방에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 많은 원고지를 메워내는 거는 요즘 스타일이나 저한테 잘 안 맞아요. 저도 사실은 아무한테도 의뢰받지 않은 일을 한 번에 서문부터 후기까지를 갖다 모조리 써본 거는 예전에 렌이 있는 풍경이라고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돌아다녔던 그
러시아 이야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연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마감이라는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 행위를 계속 지속을 해야만 열심히 또 글을 쓰는 또 이제 이게 버릇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재처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재처를 또 찾아봤어요. 1년 동안만 연재하면 되니까 이 1년 동안 연재할 수 있는 매체는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는가? 없어. 지금 우리 월간지가 망했어요. 그래서 월간지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월간지 중에서 자그마치 지면을 꽤 많이 줄 만한 책 단행본에 12달 정도를 하니까 제가 머릿속에 봐도 한 10페이지는 줘야겠더라고요. 그럼 10페이지를 저한테 이렇게 배려를 할 월간지가 존재를 하느냐. 지금 뭐 월간조선, 월간중앙 이런 것들도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잡지들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교양적인 문제를 가지고 연재를 주진 않아요. 게다가 또 신문은 연재를 하기가 어려운 게 되게 지면이 작잖아요. 신문에서 연재를 한 걸로 책 한 권 내려면 몇 년 연재해야 되는지 아세요? 5년은 해야 돼, 5년. 원고지 10매밖에 안 주니까.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침 하여간 저하고 과거에 일을 좀 몇 번 했던 르몽드 디포르마티크의 한국판에서 그거를 의뢰를 이제 수락을 해준 거예요. 1년 연재해보자. 물론 잘 안 맞잖아요. 한국의 24절기를 르몽드 디포르마티크에 이게 잘 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24절기의 한국에 머물지 않고 약간 전 지구적인 보편성들, 기후라는 그것을 되게 이제 같이 이 글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12달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사장은 연재 페이지 수에 비해서 너무 미안하다. 원고료는 요거밖에 못 준다. 그러면서도 저는 원고료를 받았어요. 어쨌거나. 그 원고를 일단 받았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몇십만 원이라도 원고료가 들어오는 거는 흐뭇한 일입니다. 12달을 했어요. 12달을 해서 와 드디어 이제 원고가 쌓인 거예요. 12달치 24절기 원고가 쌓였어요. 그리고 사진도 다 이제 거의 다 정해졌어요. 이제 완벽하게 책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내줄 만한 출판사를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이거 없는 거야. 야, 아니 이미 그 아무리 뭐 알라딘이나 이런 걸 다 뒤져봐도 24절기라는 책도 거의 없는 지경에 24절기가 과연 팔리는 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당연히 들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 책을 결국 내준 출판사는 바로 전해년도에 이제 강화도인대를 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또 내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필자가 이거 제가 만일에 이제 한 몇 쇄 찍어서 10,000부 팔았으면은 내자 딱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건 아무리 양심 있게 행동하려면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무슨 방법이 있나? 그때 우연하게 글쎄 그냥 이것도 역시 페북을 열심히 한 보람일까? 누군가가 그 링크를 올린 거예요. 출판지원금이라고 출판문화진흥원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럼 그 중에 70%는 출판사한테 줘서 책을 제작하는 데 쓰고 30%는 필자한테 줘서 집필로 이제 약간의 보조를 하는 거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어쨌거나 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와, 근데 문제는 경쟁률이 30대 1이야. 평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거기에 30대 1을 뚫고 이 책이 된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같은 요즘 시대에 그냥
안온하게 제가 예전에 뭐 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라든지 뭐 하여간 예전에 조금 잘 팔리던 대중서를 냈을 때는 막 출판사에서 이런 책 내면 팔린다 라고 이제 뻥이라도 쓰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야. 이제 안 팔리는 책만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출판으로서 이어지는 나름대로 이제 다리를 올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진흥원의 지원금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이것만 받으면은 출판사가 내줄 만도 할 것 같아. 하여간 냈어요. 진짜 그거는 원고의 80%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다 원고가 된 상태의 거를 포트폴리오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름 A4 용지로 해서 사진까지를 더해서 완전히 이제 재본까지 해갖고 이제 보냈죠. 다행히 됐어. 됐어. 딱 되는 순간에, 이거 책 나오겠네? 라는,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공무원들이라서, 아니, 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발표에서부터 지원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서 나머지 책을 만드는 게 너무 짧은 거예요, 문제. 무슨 책을 갖다가 무슨 몇 달 만에 그냥 뚝딱 만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하여간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들고 다시 또 교육서관을 찾아갔죠. 책을 내봅시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많은 책들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형식상으로는 작은, 이제 전형적인 단행본의 형태를 취하지만, 제본이라든지 인쇄라든지 하는 것은 사진집에 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분류도 이제 사진집으로 된 거죠. 필자의 만족은 어느 정도냐?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간만에 아주 여기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겠지만 제 글 중에서는 쉬워요. 아주 잘 읽힙니다.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보고, 야, 아들아, 이번 거 재미있던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 돈대만 해도 너무 많은 사료들이 등장을 해서 저게 조금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책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책은 애초에 제가 작정을 하고 돈대라는 한 번도 단행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어떤 소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천착을 한 편이거든요. 수년간을. 그러니까 돈대라는 말만 나오면은 어떤 문헌이든 어떤 논문이든 모조리 다 구해서 읽어보고 나름 돈대를 재구성을 했던 책이라서 쉬울 수는 좀 없었어요. 뭐 집필하는 저도 힘들었지만, 근데 이 책은 좀 아니에요. 이 책은 정말 아주 좀 편하고 그냥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긁어사진으로 설득력 있게 좀 독자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즘은 책 만들기가 유명 필자, 셀럽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책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게다가 요새 챗 GPT만 잘 써도 저는 책 한 2달이면 쓸 것 같더라고요. 와, 챗 GPT의 집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포가 특히나 아주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 몇 개의 주제와 소재를 던져주고, 물론 책 한 권에 500매 원고지가 들어간다면 500매가 출력되진 않아요. 모든 것을 설계를 해야죠. 최소한 한 20개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집필을 하면은, 와, 챗GPT랑 책 쓰는 사람 분명히 지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리라이팅만 해서 출판사 넘기면은 솔직히 출판사에서 그게 그 인공지능하고 썼다라는 것들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문장을 다시 챗GPT한테 넣은들 챗GPT는요 똑같은 문장을 출력하지 않아요. 얘가 계속 바꿔.
사용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장은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뭔가 이제 현장을 보고, 자신이 기존재하던 지식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그것을 다시 조금 머릿속에서 잘, 우리 뇌신경 속의 시냅스들이 굉장히 잘 연결되도록 또, 머릿속에서 정돈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집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얼마나 익히는 시대일까 할 때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죠. 그렇게 많은 책들이 읽히는 시대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지하철에서 책을 펴놓고 읽는 사람 단 그 칸에 한 명을 만나기가 힘든 시절에 많은 책들이 팔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시절이지만, 제가 약간 이제 책에 대한 이 나름 큰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여기까지 그 책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또는 나도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부딪혔다든지 뭐 이런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책 안 만드실 거예요? 이 책은 요 안에도 이제 저 안에도 수천 권이 있지만, 대충 이 책이라는 것에 이제 그 제작 완료까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위계로 좀 나눠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쇄를 주고 그 출판사가 전액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1,000만 원이 든다, 2,000만 원이 든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출판사의 몫이에요. 그리고 작가한테는 10%의 인세를 주게 되죠. 그럼 이것은 어쨌거나 대중한테 어느 정도 팔려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출판사의 생각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출판 부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1,000부냐, 2,000부냐, 10,000부냐, 이런 것들은 대중의 선택에 의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그 문화예술판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제작 방식인데, 주로 뭐 서울문화재단이다, 아니면은 문예진흥원이다, 뭐 이런 데서 출판 지원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출판 지원금을 수령을 해서 그 해당 출판사와 같이 코업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대충 반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반 정도 이제 서로 분담을 한다고 해서 반잡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럼 이제 그 카피라이트는 뭐 물론 이제 작가가 갖겠지만, 그 출판권에 있어 갖고는 어쨌거나 그 출판사가 투자한 만큼의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완전 자비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취향과 이런 것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사진을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작품집을 이제 자기가 전액 부담을 해서 사진집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SBN을 받는 공식 출판이 있고요. ISBN이 없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여기에 납품될 수는 없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책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수제책까지를 포함해서 책이라는, 북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신에 그 시대에 따라서 책이 어떻게 제작되느냐에 대한 과정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그 위대한 책이 총 500권이 1쇄에서 출판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학자가 인쇄 같은 거 받으면은 저열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고한 학자들은 절대로 책을 통해서 돈을 벌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쇄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뉴턴 시대만 해도. 그럼 또 이 책을 또 자기가 냈느냐, 자비로. 그건 또 아니야. 자기가 자기 돈 내서 하면은 품격이 없어. 스폰서가 필요해. 그때 누가 부자였냐면 친구인
바로 그 유명한 헨리의 성을 그 발견한 존 헨리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출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또 댑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500권의 책이 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럼 책을 일반인들이 받겠어요? 아니겠죠. 주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 권을 갖다가 살 수 있는 책값은 비쌌어요. 대신에 그렇게 만드는 책값은 지금부터 4, 500년 전이니까 아마 책 한 권에 최소한 500만 원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 정도 가격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책들도 먼저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위계를 갖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사진책은 현재로서는 전량 출판사가 투자해서 만드는 케이스가 아주 희귀합니다. 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만일에 이제 저도 이 책값은 제가 결정한 건 아닌데 잠깐만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나를 생각해 보면 뭐 케이스 만들고 뭐 양장에다가 또 이제 요거를 프린트를 해서 다시 붙이고 박을 하고 온갖 사치를 다 부린 책이에요. 이건 제가 그 어떤 사진상을 받게 돼서 그 사진상은 너무도 놀랍게 그냥 문학상처럼 야 상금은 네가 생활이 어려운데 써야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책 만들고 전시를 해야만이 돈이 집행이 되는 그 상금이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신에 출판사도 그 돈만큼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잡이 정도가 되는 책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책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진책이 너무 고가고 한국 사회에서는 작가책을 이렇게 쾌히 사는 문화가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사진책 한 권을 요새 출판을 해도 한 300권 만들까요? 전에 20년 전에는 눈빛에서 한 번 책 만들면 1000권 만들었거든요.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한 500권 정도로 줄었다가 요즘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도 사진책을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게 당대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책으로서의 모든 형식에 있어갖고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그 당대 최고의 인쇄문화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 제본, 그리고 거기에 투여되는 디자인, 뭐 사진은 두 번째 문제. 그거는 뭐 작가가 정말 좋은 사진을 실었냐 아니냐는 것들은 독자들이 판단할 일인 것 같고요. 하여간 출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대 최고의 책을 만드는 건 맞아요. 게다가 굉장히 책이 튼튼해서 일반 소설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20년만 지나면 집에서 막 냄새 나잖아요. 종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산화가 돼서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소설책은 그런 어떤 굉장히 소비적인 약간 책에 가깝다면은 얘네들은 그 장미 이름에 나온 것처럼 정말 여기다가 이제 쇠사슬이라도 이렇게 붙여갖고 도서관에 이제 복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책 수준으로 만들어낸 거죠. 제 지인들도, 제 어머니도, 아니, 제목 잘 지었는데? 이거 누가 지었어? 요즘은 사실 상식이에요. 필자가 거의 제목을 안 지으니까. 출판사에서 새로운 제목들을 많이 공모를 해서 그 원고에 가장 최적화된 제목들을 하는데, 필자들은 대부분 뭐에 좀 이제 이렇게 쏠려갖고는, 자기 원고에 적합한 제목을 잘 못 달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이중적인데, 제가 너무 고민하고 썼던 원고는 제목도 제대로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꼭 이 대중한테 약간 방점을 두면은 좋은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자기한테 이렇게 약간 탈출을 해서 조망하는
나름대로 능력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뭐 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 한 15세 찍었나요? 하여간 그 당시에 카메라와 사진과 관련된 여행으로서는 하여간 그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막 누군가를 막 너 안 떠날래? 카메라 메고 뭐 이런 식의 전형적으로 아주 대중적인 제목이었던 거는 같아요. 그럼 이런 책은 왜 만들까? 제가 이제 이런 책은 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을 올려놨는데요. 대충 요 책이 제가 이게 2008년부터 대충 제가 95년 6년부터 IMF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계속 해외를 나갔어요. 해외 취재.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밖에 나가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내다가 대충 2008년에 제가 이제 금호동에 살았는데 막 금호동이 뉴타운 개발로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뭐 이렇게 블럭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그때 서울 시내가 대단했잖아요, 그냥. 여기 뭐가 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나 역시 돌아보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어떤 모순들에 대한 그 핵심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찍고 쓰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게 약간 몸으로 때우는 방식이었다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좀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내보일 것이냐가 제일 중요했는데, 물론 전시도 했어요. 전시도 가끔 했지만 이 전시라는 것이 우리 작가들의 기둥불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책을 좀 많이 만드는 걸로 제가 더 갔죠. 그래서 꼬박꼬박 1년에 한 권씩은 내가 써내겠다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주제로 삼았던 게 변경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그 변경이에요. 근데 변경은 대충 지리지적인 변경도 있고 우리 마음속의 변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이렇게 그 마음속의 지역을 딱 내 것 또는 우리 것이라고 해놓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타자라고 보는 심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변경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안에도, 서울은 변경이 아닐 것 같지만 서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낙후된 곳과 이런 것들이 심상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변경이에요, 사실. 저는 강남 사람들이 저기 청량리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슬램간 줄 안대요. 그래서 가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강남 강북이 너무 다르고, 사실은 이제 강북 안에서도 또 그렇겠죠. 김포? 김포 변경입니다. 김포를 지나서 강화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봤는데, 와, 김포 변경인데, 우리 안에 바로 그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심상적으로 이제 변경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주제를 삼고 그 이후로부터는 일관되게 그런 것에 관련된 소재와 취재를 통해서 책을 만드는 것을 거의 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높은 이상과 아름다운 정치적인 PC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중한테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것들을 늘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책이라는 게 그래요. 그 책을 쓰는 사람도 직업이고, 책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여긴다면은 책은 대중적이어야 돼요. 많이 팔려야죠. 그래야 출판사에도 리스크 없고 작가도 인세를 얻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책이 늘상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작품들이 다 대중적일 수 없는 것처럼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책이냐면은 자신의 업적과 위상을 이렇게 드높이고자 만드는 책들은 있어요. 그건 안 팔려도 돼요, 좀. 그건 뭐냐면은 주로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내요. 왜냐면 연구 실적이니까. 그리고 연구 업적들이 출판돼서 나오는 것들이 또 그들한테는 굉장히 또 명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책만 또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학술서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수님들이 선택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게 아마 출판문화대상에서 뭘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정재훈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경상대의 사학과 교수님이에요. 사실은 이제 경상대도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지위를 갖다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교들이 주도를 하죠. 사학과도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묵묵하게 우리하고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북방 유목민족 사만 연구했어요. 뭐 흉노, 요즘 뭐 거란이 좀 인기긴 하지만, 그분이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 3부작을 갖다가 쫙 여태까지 정말 묵묵하게 펴내셨는데, 와, 얼마나 팔렸을지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려운 책을 뭐 수천 번씩 막 팔았을 것 같지 않은데, 학계에서는 또는 출판인들은 높게 평가를 해준 거죠. 저는 그런 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학문적 성과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그 학문적 수준과 너무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야 그런 어떤 학술적 또는 뭐 학문적 위계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도 아니에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될까를 사실은 최근 수년 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은 도서관에 또는 알라딘에 교보에 딱 쳐보고 아예 없는 그 빈틈에 한 권 넣을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책. 근데 그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강화돈대가 그런 예인데, 강화돈대와 관련된 박사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그리고 이 책 나오기 전에 강화돈대와 관련된 단행본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저렇게 강화도의 섬을 둘러갖고 54개나 존재하고 있는 숙종 이후에 꽤나 큰 돌덩어리들이 아무도 얼마나 관심을 안 가졌길래 박사 논문이 한 편이 없고 단행본이 없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빈틈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또 이거 이후에 이미 다 취재를 완료한 외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와갖고 저기 경상남도 해안가에다가 엄청 세우는 일본 성들이 있어요. 거의 초토화돼 있고 가끔 몇 개만 유명해요. 순천외성 또는 서생포외성 이런 것들 유명하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3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외성과 관련돼서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놀랍게도 외성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일체 없어요. 더욱더 놀라운 거는 한 번도 전시도 돼본 적이 없어요. 이게 빠져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심 갖는 그 어떤 분야에 기록되어야 될 만한 것들 중에 빠진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안 내는 걸 해야겠다. 근데 그게 빙고가 돼갖고 조금 반향이 좋으면은 나도 기쁜 것이고, 전혀 반응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책이 도서관이든 어디에 꽂혀 있다가 훗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후배 예술가나 후배 학자가 그 책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만드는 책은 바로 그런 어딘가에서 빠져있는 책, 어딘가에서 비어있는, 서고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또 해보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이제 이 은어도 사실은 요 책, 변경과 관련된 의미의 책인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요, 기후변화와 자기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에너지 열심히 펑펑 쓰고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춥고 더운 것을 잘 몰라요. 요즘 아파트 좀 괜찮고 비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밖이 더운지 추운지를 몰라. 난 정말 놀랬어. 그러니까 늘상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산대. 우와, 이 전기료가 감당이 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부산에 해운대 센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 유리로 직사광선이 들어가는 이 한여름에 그 열기를, 복사열을 갖다가 감당을 못 한대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어느 정도 식히는 데만 에어컨 전기료로 한 달에 150이 들어간대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것이 바로 이제 거기서 부산에서 삼복도로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유명한 무슨 마을이죠? 태국도들의 마을? 저기 붙어 있는? 예. 감천동. 이런 곳에 사람들은 한 달에 에너지와 관련된 비용을 얼마나 쓰겠어요? 많이 못 써요. 냉방이든 온방이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 기후에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가장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들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죠. 24절기의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필자 입장에서 행간에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바로 그런 모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보고서인 겁니다.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꾸는데 저는 약간 이제 성장을 중단한다거나 성장하지 말자라는 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인류는 계속 성장을 해서 우주도 나가고 저 멀리 안드로이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성장이 결국 인류한테 행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극단적인 대다수의 불행의 길로 간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헐리우드는 그렇게 비극적인 얘기를 갖고 돈도 참 잘 벌어. 그 SF 영화들이 그렇게 다 비극적이고 어둡고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엄청나게 그 영화를 봐요. 왜 그럴까? 우리의 미래가 불행하다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걸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는 것들을 어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는 모르지만 사실 헐리우드 영화들의 SF 영화들은 대부분 참 비극적이죠. 하여간 대부분 기후와 관련된 영화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일환 속에서 이 변경이라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 책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책 내용과 사진들은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책을 쓰는 데 있어 갖고 약간 대중한테 접근을 하는 일종의 교활한 방법이긴 한데 아주 직설적으로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안 먹히겠죠. 요즘 유튜버들 보세요.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이 사람들은 저 밑에 댓글 달린 것들은 다 욕인데 어쩜 저렇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말들도 잘할까 보면 정말 놀래요, 진짜. 근데 그게 대중을 대하는 태도일까라는 것들을 볼 때는 좀 의문점도 있긴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화내지 않는 사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대중이 뭔가를 갖다가 지금 왜곡을 하고 잘못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사과하기 바쁜 거지. 거기다 대놓고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매장이겠지. 근데요, 사실은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 대중들한테 모든 것들을 갖다 맡기고 대중들을 따라가는 이 추수주의를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든지 운동을 하는 자들은 이 대중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근데 요즘은 대중은 옳다가 요즘 막 대세가 돼버려갖고 대중이 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정답이 돼버리는 시대가 되긴 했죠. 근데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병정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 책에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의 작품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프린트를 하고 액자를 해서 흰 벽에 건다는 것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행위예요, 사실은. 공간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책이 한 300여 쪽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모두 다가 펴서 이게 원래는 이만한 종이에 인쇄가 되잖아요. 이 책을 다 펴서 바닥에 깔면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책 한 권을?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봤죠. 60평이 나와요. 60평. 근데 60평에 기록되는 그 사진이 접고 접으면 요만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만한 책에다가 그 많은 사진들을 갖다가 감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진은 이렇게 작품화된 사진은 이게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3제곱이잖아요. 맞지? 그건 공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작품에 뭔가 밀도를 거기다가 막 밀어넣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사진이 별 볼품이 없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100여 장, 100수십 장의 사진이 있는데 딱 여기 20장 걸려 있는데 20장이 이 책을 대표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책 중에 볼만한 사진이 그냥 걸려 있을 뿐이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시를 통해서 내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활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까를 엄청 고민을 합니다. 별 방법이 다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저는 이제 책이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이제 즐겨서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전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요만한 아이패드도 있고 무슨 패드도 있지만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기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책 한 권에 텍스트와 사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저장을 하고는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결국은 우리한테 미래, 물론 이제 벌써 책이 2000년이 넘게 견뎌왔지만 사실은 이제 100년, 앞으로 100년이 이 책에 저는 글쎄 삶의 이제 가장 위태로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야 이제 나무 더 이상 베지 말자, 종이 만들지 말자 이렇게 만일에 인류가 해버리면은 이제 모두 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그냥 전자책으로만 책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아마도 당시 경제만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은 자원 낭비는 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의 질감은 더 이상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LP가 그랬어요. LP가 한때 없어졌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둥그런 플라스틱판 하나를 갖다 소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예전에는 오직 그것만으로 음악이 재생이 되니까 큰 가치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재생기기가 특히 턴테이블이 사라지니까 집에 있는 LP들은 모두 다 쓰레기가 돼버려갖고 모두 다 이제 그냥 다 퇴출됐었잖아요. 한번. 요즘 다시 만들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LP도 이상한 현상이에요, 사실. 사실 공유경제라는 것을 제가 잘 안 믿는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소유욕이 있어요. 근데 뭘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인류의 큰 부분에서 권력과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냐, 아니면은 내 삶에 있어 갖고 사소하지만 행복감을 주는 소소한 물건이냐가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교양과 소유감을 동시에 주는 LP보다 더 재밌는 매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LP도 좋아하고 사진 책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모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제 것들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고 제 애가 좋아하고 그러면은 물려주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런 책들이 집에서부터 퇴출이라서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집을 갖는다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힘들어진 시대에 그 집이 과거처럼 어마어마한 1000권, 2000권의 책을 이제 할 소재가 없어졌어요. 지금 집에 서재 있는 분이 있을까요? 어렵죠. 서재를 따로 둔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저는 아직도 작업실이라는 이름으로 서재를 따로 이제 구해서 갖고 있는데,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책 다 갖고 나가라고. 책이 한 수백 권밖에 없어요, 집에는. 근데 이제 제 사무실에 한 약 5,000권 정도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000권을 이사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삿짐센터 우리 아저씨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또 게다가. 그러니까 웃돈을 주지 않고는 이제는 책도 못 옮겨요. 너무 무겁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도서관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생긴 거죠. 이 안에는 이제 오직 한국에서 제작된 한국의 사진가들의 사진집만 골라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신 건데, 바로 이제 이런 사진책 도서관이라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사진책을 만들고 또 사진책으로서 뭔가를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직결물이에요. 그래서 총화죠, 총화.
저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홀렉터는 남이 자기 책 보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낚는다고. 그리고 막 침 묻히고 막 이럴까봐. 근데 그런 책은 사실은 누구한테 되팔려고 하는 그런 구조일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한 책을 갖다가 나눠보겠다는 의미하고는 다르거든요. 도서관은 후자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저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이 더 많이 수집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결국은 연구도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 한국 사진책이 언제부터 나왔고,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도대체 몇 종이나 나왔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걸 수행을 못했죠. 이제 그런 연구도 좀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책을 만드는, 그리고 뭐 책을 펴내는 그런 일이 그냥 그걸로만 멈춘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실천적 의미에서 약간 방기하는 거거든요. 실천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데모를 하고 규탄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실천적 행동이죠. 제가 예전에 부산 고은이라는 미술관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10명의 사진가의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일종의 비평을 쓴 박모라는 사람이 저를 액티비스트라고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사진가 중에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액티비스트라는 거예요. 그냥 저보고 행동가라는 뜻이죠. 근데 뭐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게, 저는 정당도 갖고 있고 정당 활동도 했고, 실제로 제가 찍는 사진의 내용만큼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것만이 이제 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천이. 예를 들자면은 요즘은 이제 많은 후배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신이 여태까지 사진을 찍고 이 판에서 먹고 살았으면 지금 후배들한테 대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해주고 있냐를 고민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미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배 노릇 제대로 해라.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실천하는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여태까지 이 사진이라는 개에서 혜택을 받고 자라와서 이 나이까지 늙었으면은 나머지 후배들한테도 너도 해라라는 정당한 요구겠죠. 근데 이제 후배들이 쉽게 말을 못 하겠죠. 당신 아예 사라져라 뭐 이러면 더 좋겠지만 사라지긴 쉬운 일이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사진가들한테는 중요하다. 그건 뭐 단지 이제 사진가들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던 그 지식인이던 실제로 지식 노동을 하는 자들은 실천 행위를 해야 돼요. 말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의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말만 하는 지식인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말은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정치적인 그 행동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훨씬 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4시 20분. 어떻게 오늘 뭐 이렇게 왕림해 주셨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저로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책을 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참 저는 좋아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